정말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당 부대표 나도원입니다. 아, 노동당이 체제 전환을 내걸고 우리 각계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계신 동지들을 한 분씩 모셔서 체제 전환 연석 기획 강연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현장 실천 사회 변혁 노동자 전선의 홍균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동당이 그동안 좀 부침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 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또 당원 동지들과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체제 전환, 사회주의를 기치를 내걸고 많은 동지들과 같이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대선 전국이 펼쳐지게 되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대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아쉽지만 원내 진보 정당의 모습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말 현장에서 노동자들, 당사자들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투쟁해온 분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07년이죠. 물론 그 전부터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07년에 발족한 우리 노동 전선의 동지들, 그분들의 이야기, 특히 그분들을 대표하는 우리 김영균 동지의 말씀을 듣는 시간, 참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지금 생중계 되고 있으니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강연 후에 대신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김영균 동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형균입니다. 노동당에서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정권이 아니라 체제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이다. 이 얘기가 이제 워낙 대중성을 확보한 것 같아요. 곳곳에서 체제 전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체제 전환이라는 게 대단한 문제인데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모두의 숙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노동자 계급 정치인데 이게 워낙 엄청난 거죠. 사실은 범주가 엄청난 거라서 일단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치라는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이 정치의 핵심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국가의 문제와 연동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가 권력을 둘러싼 문제, 국가 권력을 둘러싼 문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누구나 다 알듯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가 주도하죠. 사실은 국가 권력까지도 장악해 있고 생산수단을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국가 권력까지 장악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 민중들 이런 부분들을 자본의 국가에 복속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산수단만이 아니라 이게 이데올로기 생산수단, 정신적인 생산수단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측면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분명한 적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민중, 피지배 노동자 민중들이 소수의 국가 권력을 장악한 또 생산수단을 장악함으로 해서 국가 권력까지 장악한 이러한 세력의 거의 지배를 전 세계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자본가들은 만만치 않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른바 부르주아 정치, 부르주아 국가 이것이 어떻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선 보고 또 국가를 둘러싼 우리의 정치, 노동자 계급의 정치 혹은 정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현장 활동가로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정치를 할 거냐, 우리의 정치 활동을 구체적으로 해낼 거냐, 이런 고민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선거 시기인데요. 선거가 화두입니다. 선거가 화두인데 이 부르주아 소수가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부르주아 독재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르주아 독재가 다 독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급 적대를 엄폐하는 장치들을 가리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라는 거죠. 보통 선거권을 가지고 마치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독점 재벌, 독점 자본, 그들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로 이렇게 뽑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런 선거라는 형태로 해서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동자들도 또 노동당도 여러 가지 민중 정당들도 후보를 내지만은 판판이 떨어지고 이렇게 소수의 독점 자본과 그 지배 세력들을 이해를 사실상 이렇게 일관되게 아주 체계적으로 엄청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급 투표로 연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국가 권력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은 지배 세력은 물적으로 또 혹은 정신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선거라는 것을 활용하잖아요. 우리 뭐 선거하면 나갈라 해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많이 막혀 있지만 여러 제약 요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링에서 싸워봤자 실제로 그들이 당선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도 국민의힘, 민주당 이 둘러싼 이 경쟁, 저들의 지배 세력 내부의 경쟁을 절대다수의 피지배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쳐다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후보 나가도 안 될 거다고 생각하고 표도 안 찍죠. 이런 그래서 하나 선거제도는 부르주아 독재를 엄폐하는 수단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독재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더 이면에는 그들의 독재를 엄폐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이 점을 명확히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들의 사고, 노동자 계급과 민중들의 독자적인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대표를 뽑고 우리가 투쟁의 주체가 되고 정치활동의 주체가 돼서 국가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쪽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하잖아요.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하나는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텔레비만 틀면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관점들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회 정치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을,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사회의 절대다수의 노동자들, 민중들이 권력 의지를 가지고 이 사회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국가의 본질을 깨뜨려보고 이렇게 권력 의지를 가지고 나설 수만 있다면 금방 전 세계가 아마 노동자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막혀있는 지점들은 우리 스스로 이 사회를 변혁하고 체제 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할 절대다수의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의식, 계급의식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깨어있고 조직화가 되기만 하면 이 사회는 금방 체제 전환, 사회 변혁이 가능하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본의 정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수단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보통선거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자본 독재를 관철시켜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 계급의 정치, 피지배 인민들의 정치, 이것은 결국은 스스로의
갇혀 있는 그런 사회의 본질, 국가의 본질이든 그 사회 작동 시스템이든 어떻게 해서 우리의 고통, 온갖 고통들이 난무하는데 그런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보고 자신이 이 사회에서 역사적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노동자, 인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 다음에 노동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민중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피지배 노동자 민중과 국가 권력, 자본과 권력 그 적대 관계도 정확하게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금방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답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할지 온갖 아주 창발적인 생각들이 전부 끌어올라올 것이고 투쟁 전선들이 강력한 투쟁 전선이 형성되면서 국가 권력 장악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정치 활동, 노동자 계급의 정치의 핵심은 우리 스스로의 관점을 우리 스스로 과학에 근거해서 사회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 처지를 인식하고 어떻게 할지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요게 노동자 계급의 정치의 요체다. 근데 왜 안 되냐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문제고, 하나는 우리 사회를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국가 권력도 그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 생산의 목적 자체가 오로지 그 사회 구성원의 복리와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이윤이기 때문에 그 이윤 추구라는 것이 일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까지 민중을 수탈하잖아요. 예. 그 나라의 노동자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을 돌면서 수탈을 해내고 자연까지도 착취하잖아요. 자연까지 착취하고 파괴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회입니다. 그것이 기후위기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AI로 표현되는 이런 기술 발전은 인류의 유산이잖아요. 인류의 유산이고 과학인데 거기서 자본주의적 이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생산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업의 문제가 전면화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아주 불안정 고용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이라는 것,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것, 생산력이 발전한다는 것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 구성의 절대 다수는 삶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런 문제고, 지구 자체도 하나는 새로운 먹거리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혹은 국가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존재를 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인류 절멸의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죠. 기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후도 온갖 산림들 돈만 되면 다 하기 때문에 역시 해수면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곡창지대를 작살내고 아마 전 세계의 힘든 사람들은 아마 아주 난민들을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생존권적, 기후적 온갖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동당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제 전환이죠, 체제 전환. 정치 권력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았잖아요. 김대중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100대 과제 쭉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좋은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얘기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좋은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제공해서 월급 제대로 받아서 소비도 선순환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건데 좋은 일자리는 계속 없어지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우리는 바꿔봤자 똑같아요. 며칠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고용 불안이 전 세계가 절반 이상이 다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은 59%더라고요. 59%가 고용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고 54%는 아직 대책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용 불안은 이제 경제 발전, AI로 표현하는 생산력 발전, 기술 발전, 자본주의 이용이라는 것이 전 인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다. 그러면은 이러한 생산력은 고도로 발전하는데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 소유 관계, 생산 양식과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유일하게 어떻게든 체제 전환이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자본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생산력의 고도의 발전의 문제가 놓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주체는 결국 다 알다시피 노동자 민중입니다. 피지배 노동자 민중이 조직돼서 자본주의 자체를 끝장내고 역사 발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문제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기 이전에는 우리 이미 어떻게 해왔는지 평가가 약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급을 조금 해보면 여기에 이런 조합주의적, 삼인주의적 투쟁의 한계라고 돼 있지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한 자본주의 노동자라는 것은 노동력을 생산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을 팔아야, 즉 고용돼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노동자가. 그래서 그러한 노동력 판매 조건을 둘러싼 싸움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임금을 둘러싼, 고용을 둘러싼 해고의 문제, 또 그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투쟁, 이런 걸 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투쟁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최대 목표만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한계가 명백하잖아요. 시지퍼스에 끊임없이 이게 굴리고 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결국은 그 투쟁은 불가피하지만 결국은 그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힘을 확장하고 단결력을 높여내고 의식을 확장할 거냐 문제가 핵심은. 그래서 계급적으로 그 수많은 투쟁 과정에서 계급적 단결을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 정치의식을 각성할 거냐 문제가 있는 건데, 조합주의적 정치 활동만이 한정하는 한 희망은 없고 자본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지금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그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우리가 부러워한 북유럽 같은 건 더 좋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하지만 그거조차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2차 1930년대에 대공황이 있었고, 그걸 자본주의 온 세계가 뭐 심각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못 살겠다고 유럽 같은 데는 혁명을 하겠다고 싸웠어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가 그런 나락에서 헤매고 있을 때 소련이나 이런 동부 유럽 같은 데는 승승장구를 했었거든요. 그걸 본 유럽의 노동자들이 우리도 사회주의 하겠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목표는 혁명이 목표였어요. 사회주의 뭐 개량주의가 아니고 혁명을 목표로 싸우니까 그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한 걸로 타협한 거죠. 체제 타협이 복지국가예요. 복지국가는 그냥 복지국가를 목표로 해서 싸워서 복지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혁명을 위해서 싸울 때 타협해서 나온 산물입니다. 그것조차도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무너지자마자 자본주의 사회에 많게 확보됐던 복지들이 계속 후퇴하는 국면입니다. 알다시피 계속 후퇴해요. 막힐 게 없거든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도 소련하고 제일 가까운 쪽이에요. 아주 가까운 쪽이거든요. 이제 진영 간의 모순 대립 관계 속에서 그런 점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생존권적인 문제는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게 한정하는 한 답은 없다,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그 삼인주의나 이 복지국가도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한 답은 없는 것이고 라는 거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중요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경제투쟁이나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는 분리됩니까? 통일되어 있습니까? 통일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경제투쟁, 정치투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어떻게 연결될 건가 문제가 우리의 정치활동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투쟁이 경제투쟁이지만 그 경제투쟁과 정치투쟁과의 관계의 문제가 거기에 우리의 이제 활동가들이나 당활동가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정치 의식을 확장시켜내고 계급적 주체로 적자적인 의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단결할 수 있는 대자적 계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이상 올라갔다 시들고 어쩌다가 이기지만 계속 지고 그래서 패배주의에 찌들고 결국은 민주당만 쳐다보는 거죠. 쟤들만 뭐 좀 해주겠지.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투쟁 엄청나게 하지만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 싸움 속에서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본질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 싸워도 안 되는 원인이 뭔지 낱낱이 폭로하고 이해하고 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처지를 알고 우리 처지가 이 사회에서 노동자가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처음에 경제투쟁할 수밖에 없지만은 끝내는 승리하리라. 끝내 한 방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정치활동이 결합해서 정치 교육하고 폭로하고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결국 계급적 단계를 확장해낸다면 노동자만이 아니라 여타 민중들과의 연대전선들을 만들어내면서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조합주의적인 정치활동 또 경제주의적인 정치활동 또 이런 사민주의 개량주의적 정치활동 개량이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개량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개량을 절대적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에서 끝내는 우리가 국가 권력의 주체가 돼서 이 사회의 구조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생산수단의 한 가지 또 얘기하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진보적인 그런 이런 학자들이나 여러 진보적인 인사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인데 늘 이 사회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분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배도 금방 해결되지도 않겠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수단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자본가들이 소유에 있음으로 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 근본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는 이상 체제 전환이 별 볼일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끝내는 우리가 권력을 잡아서 뭐 한다? 생산수단을 분배하는 거죠. 분배한다. 어떻게 전체 소유로 전환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이 서두에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심각한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역사 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겠죠. 풍요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은 노동을 하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산력 발전은 인류의 이런 행복한 삶을 목표로 했을 때는 생산력 발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적은 노동시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물질적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니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한국의 조금 뭐랄까 한국의 지금 정치나 노동운동의 현재 상태를 좀 진단을 조금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난 걸 조금 훑어보면 해방 이후에 뭐 잘 알다시피 그런 조선공산당 또 이 당명을 바꿔서 노동당이죠. 조선노동당 이런 당도 있었고 혁명적인 노동조합도 있었고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평의회가 또 있었잖아요. 그 혁명하고 이제 그렇게 있었지만 그게 한국의 백색 테러 국가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성립하는 과정에서 다 개박살을 냈잖아요. 개박살을 냈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1960년대가 들어오면 50년대 전쟁, 한국 전쟁 속에 다 죽여버렸죠. 실제로 다 엄청나게 여기저기 이제 유해 발굴이 여기 되고 있는데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런 죽음의 역사, 엄청난 죽음의 역사를 가리는 장치 지금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고 60년대가 되면 어쨌든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그때 국시가 뭐였습니까? 국시가 반공, 반북이잖아요. 반공과 반북이 이미 엄청나게 80%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던 해방 후의 상태를 싹 포맷시키고 도리어 이제 국시 자체를 반공과 반북으로 정해서 입덕 건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80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그 전에는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반독재 운동, 반유신 운동 이런 거 정도 했지만 1980년대 광주 학살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주 학살 항쟁,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에서는 계급 문제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계급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민족 의식도 없고 제국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다 포맷돼 버렸다는 거죠. 포맷됐다가 광주 학살 엄청난 죽음의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 미국이 어떤 존재인지, 미 제국주의가 뭔지, 그 다음에 계급이 뭔지 이 문제를 알게 됐고, 민주화만 가지고 안 되고 결국은 체제 문제다, 혁명의 문제다라고 제기해서 80년대 운동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80년대의 운동이 체제의 문제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노동조합조차도 노동해방이 민중해방, 노동해방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투쟁했던 과정이잖아요. 그렇던 거고, 온갖 혁명론들이 그 당시에 사회 구성체 논쟁부터 해가지고 혁명론들이 투쟁했고, 실제로 그 투쟁을 했던 80년대라는 점 봐야 되고, 그런데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전망을 상실하면서 그 이데올로기 담지자들이 전부 살 길을 찾아 다 가버렸습니다. 가버린 데 속에 뭐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막스 주의니 이런 거 아니고 탈막스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시민사회론, 이 계급적 개념이 사라지고 몰계급적인 이런 그 이론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쏟아져 막 들어왔기 때문에 정치운동은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러고 그런 정치활동을 치열하게 했던 부분은 공안 탄압에서 다 약화되면서 작살이 났던 거고,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97년 총파업까지는 이렇게 상승 국면을 그리거든요. 90년 전노협 만들고 95년에 이제 민주노총 만들고 97년에 총파업, 96년 12월 하고 이렇게 총파업을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정치운동 얘기하다 보니까 국성 21이 97년도잖아요. 국성 21 민주노동당 경험을 하셨잖아요. 민주노동당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보냈으면, 이 소박한 그런 열망을 안고 민주노동당의 역사가 있습니다. 13명까지 나왔잖아요. 국회의원이 13%까지 했나요? 이런 경험이 최대치 경험입니다. 한편에는 현재 산별노조를 만들어서 계급적 단결을 한다. 계급적 단결을 해야 된다. 일본처럼 이렇게 기업별 노조 체제로 안 된다. 이렇게 산별노조 운동이 진행되고, 그다음 한쪽엔 당 운동이 진행되는데 양날개론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유럽은 혁명운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큰 세력을 형성했던 거고, 여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정치 세력화라는 것이 뭘로 대중들이 박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박혀 있을까? 우리 경험으로부터 세상을 보잖아요. 보통 습관적으로. 우리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투쟁하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속의 정치 세력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회에 국회의원을 많이 보낼까? 지자체에 많이 보낼까? 요런 데로 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혐의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의회주의를 지금 반대하잖아요. 지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의회 전술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 필요하면 사람 나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의회에 나가서 활동 방식이라는 것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 의회에 나가는 것도 전술적 개념입니다. 결국은 절대다수의 노동자 계급의 주체로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그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도 관철시켜 나가면서 다시 또 노동자 계급 대중을 계급으로
세력화시켜 나가는 그런 기제죠. 왜? 국가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면 그게 당원 몇몇이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뭐 다 장악한다 해도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밑에 힘이잖아요. 노동자 계급의 힘이고 인민들의 힘입니다. 그 힘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직할 거냐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정치 세력화라 하면 의회주의, 대리주의,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해주는 정치,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거 깨야 된다. 내가 정치다, 내가 정치의 주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당원들이 뭐 당이 있으면 당원들이 그 현장에서 각이 속한 활동의 장에서 활동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여서 이렇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가 정치활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이렇게 왜곡된 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세력화의 사항 문제 있고요. 정치 활동의 사항 문제도 마찬가지 연동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 활동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 정치 활동의 사항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결국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그 지배계급의 사상에 이 지배적인 사회, 지배적으로 이렇게 지배당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그걸 깰 수 있는 정치 계급의식을 확장할 수 있는, 또 그거 확장되면 그 투쟁이 조직되겠죠. 그런 이제 그 활동이 모든 경제 투쟁 속에서, 모든 투쟁 속에서, 혹은 모든 민주주의 투쟁 속에서 어떻게 체계지고 조직적으로 활동가들이, 당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해낼 것이냐. 그래서 전체 그런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계속 벗겨내고 우리 사상과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할 거냐. 그래서 그 힘들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가 정치 세력화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활동가도 당이 없다 해도 활동가 자체가 그 역할이라는 거죠. 활동가가 출세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요새 출세주의자들 너무 넘친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전체 노동자와 민중들을 정치의 주체를 만들어내는 데서 무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기와 관련해서는 뭐 다 알겠지만, 하나는 정치 사상,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쨌든 당이라고 생각이 돼요. 당이라는 문제는 지도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계급 정치의 지도부, 혁명의 지도부, 뭐 혁명을 지금 혁명 경세가 있는데 혁명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끝내는 체제 전환이 해야 되잖아요. 그 전술을 운용할 수 있는 당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절대적인 핵심적인 절명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합지졸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그런 혁명적 이론으로 혁명 이론으로 무장한 이론을 무장할 뿐 아니라 그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대중운동과 철저하게 유기적으로 결합한 그런 당. 그리고 그 조직은 규율이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규율이. 그래야 전술 운용이 가능할 거다는 거예요. 우리 적은 진보당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다른 타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과 계급의 그 국가 권력이라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그 장난인가요? 그 쪽수와 엄청난 게임 의식이 어떻게 여러 힘의 세력 관계 속에서 전술을 잘 운영해서 더 많은 힘들을 작동해내고 더 많은 각성들을 만들어내고 또 조직될 수 있도록 할 거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결정적 시기에는 어떤 전술을 낼 거냐. 그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당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결국 만들어낼 거냐. 이 문제가 절대적인 과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노동조합이잖아요, 노동조합.
조직된 노동조합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다수가 모일 수 있고 다수가 조직되는 거고, 그 노동조합이 오역노조도 있겠지만은 오역노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계급 조직이잖아요. 계급적 대중 조직인데 임금이든 고용이든 이 모든 문제를 다 다루는데, 그 문제만 한정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활동가들이, 당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그 싸우는 고통스러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 연관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치 교육하고 선동하고, 일깨우고 또 공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취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단결만 하면 엄청난 존재잖아요. 그걸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민중들과 어떻게 연대해서 결국 그런 전망, 변혁적 전망을 가슴에 품는 순간,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노동조합 조직을 어떻게, 옛날에 전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평에 그러면 전평이 자연 발생적으로 됐겠어요? 그게 오늘 한글도 활동가들이 다 작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평이라는 조직과 당 조직은 분명히 다른 조직이지만 사람으로 사람과 내용으로 이렇게 결합되고 연결되는 거죠. 경제와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전선체라는 것에 아까도 뭐 이미 내용 속에 포함됐지만, 노동자 계급이 그렇게 각성되고 대우가 형성한다면 당연하게 노동자 인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나갈 수 있겠죠. 이때 대단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원론적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세상이라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게 제목처럼 이런 계급 정치, 노동자 계급의 정치, 혹은 정치 활동, 혹은 당 활동, 이런 것들이 경제투쟁에서 어떻게 관철될 것인가 문제이고, 그죠? 이미 뭐 섞여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국가 독점 자본주의 속에서 이러한 그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관계 문제나 이걸 연동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제투쟁은 아까 이미 다 얘기를 했지만, 이런 노동조합에서 투쟁은 보통은 이제 계급투쟁이라 하면은 뭐 앙상하게 얘기하면 경제투쟁, 정치투쟁, 이데올로기 투쟁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투쟁,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 결합이라는 게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계량과 혁명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자생적인 문제와 의식적인 문제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지도적인 문제와 대중적인 문제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서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헷갈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지점에서 이제 노동자 계급의 정치, 혹은 당이 있으면 당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활동으로 구체화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든 평조합이든 어떤 다른 영역에 있든 간에 결국은 마치 계량 문제는 얘기하면 계량주의가 되는 게 아니죠. 계량투쟁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또 경제투쟁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속에서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적 연관들을 교육하고 폭로하고 해서 이 사회의 본질적 모순, 나의 이 고통, 우리의 고통을 강요하는 온갖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연유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 처지를 인식하고 내가 해야 될 임무가 뭔지를 알고, 다른 여타 계급과의 관계를 알고, 국가 권력과의 적대적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 그것만 하면 어떻게 할지 자꾸 지침 안 내놔도 됩니다, 사실. 지침 안 내놔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을 어떻게 조직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뻔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긴 한데, 예. 이렇게 저는 이런 정치 폭로나 정치 교육, 이런 것은 전 뭐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당이라는 의미는 각 노동 현장에, 각 부문 현장에, 지역에 각성된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으로 형성되면 그게 당연하고 보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정치 선동을, 정치 폭로를 작동할 수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개혁적 각성을 만들어내고 우군들을 만들어내고 정치 운동에 계급 정치의 주체가 되도록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여러 연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여러 연단. 온갖 연단을 좀 저도 고민해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노동전선에서도 홈페이지에다가 대선에서 어떻게 할지, 뭐 누구 후보 내놓을지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의제들을 구체적으로 A4 2장 정도로 해서 정치 선동문, 정치 폭로문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계속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선거 시기든 아니든 계속 해야 될 문제고 또 선거 시기에 요구를 정식화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폭로도 하고 선동도 해내야 될 과제들이 있겠지만은 또 여러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연단,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 교육을 통해서 정치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교육 이름 안 붙여도 정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무엇인가라는 거 한마디도 자본주의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우리 바로 알기 하나 가지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려면 그걸 하는 사람이 각성돼야 되잖아요. 그냥 각성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론적인 사회과학적인 또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적인 이런 부분들을 탑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유자재로 어떤 조건에서는 쉽게 대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조직에서든 역사적으로 축적된 이론들을 섭렵하는 노력은 게을리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교양적 과제인지 교양적 과제가 다는 아니지만은 그 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 속에 또 녹여서 또 구체적인 정책으로든 여러 가지 어쨌든 정치 선동이든 폭로든 여러 형태로 해서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계속 발굴해내고 훈련시키고 또 하면서 또 계속 할 거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의 혹은 비주균 단위의 공공의 그거 말고도 여러 부문에서 자기 문제를 매개로 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교육하고 정치 교육하고 설명하고 공감을 확보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낼 능력을 어떻게 광범위하게 형성할 거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크는 문제가 아니라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낼 거냐.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됐다. 권력을 잡았다.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 활용하면은 대대적 그 실력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대적으로 정치 교육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교육이라는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런데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조합주의적 관점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봐요. 시간을 10분이니까. 하여튼 예를 하나 좀 중국의 그 홍콩 광주에 덩중화라고 하는 중국 공산당 당 활동가 한 명이 거기 파견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지. 영국 식민지에서 파업을 조직하는데 그 노조 간부들은 저 의용들이야. 그걸 당 활동가 한 사람이 그 판때기를 딱 읽어내고 여러 고리를 찾아내고 결국 아래로부터 의용 노조를 갈아치우는 작업을 해내고 나중에 정치 파업을 하는데 2년 동안 해요. 해상 봉쇄 꼬뮈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 활동가라는 우리 훈련 한 사람이 어딘가에 파견하면 어떤 조건이든 판때를 읽어내고 과학적으로 읽어내고 어떤 고리를 찾아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정치 활동을 조직할 수 있는 또 전술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활동가들을 어떻게 저는 이런 말을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계속 그 정치 활동 과정에서 미숙하더라도 계속 또 실천하고 평가하고 하면서 어떻게 계속 그 노동조합 속에서는 여러 곳곳에서 능수능란하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만들어낼 거냐. 그것이 어떻게 조직될 거냐의 문제가 혁명의 지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동의 발전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그게 운동의 발전 과정이고 계급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 고민이 저는 제일 많습니다. 아무튼
국독자를 넘어와야 되는데요.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네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 문제를 조금 다루고 있는데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뭡니까? 독점 자본과 국가 권력이 단일한 체계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한편은 케인즈주의, 한쪽에는 파시즘으로 해가지고 국가 권력과 경제가 철저히 결합해버렸어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전면화됐습니다. 그런 건데, 그거는 하나는 그런 독점 자본의 이익을, 초과 이윤을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 보장하고, 그 다음 위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렇게 무너지는 데는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고, 그 다음에 계급 투쟁을 관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주의를 유지시켜내는 위기 관리 체계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자가 제대로 안 싸우다가 전부 싸우잖아. 그런 경험이 없었잖아요. 한국에서. 그 옛날 말고는. 자본가들이, 개별적인 자본가들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었어요. 전부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에 3당 합당했잖아요. 저끼리 싸우다가 합친 거예요. 저끼리 싸우다가 단결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체제를 강화시켰어요. 자본가 단체도 개별 자본가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경단협이라고 해서 경제단체를 딱 단결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해도 개별 자본가하고 싸움이 안 돼요. 총회의 임금제, 또 뭐 임금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지침을 탁탁 내리니까 개별 자본가 의지가 있어도 이 싸움을 엄청 해가지고 무너뜨릴 정도가 돼도 총자본과의 싸움하는 형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총자본, 국가와 자본이라고 하는 이 통일된 시스템을 우리는 대면해야 됐던 게 9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지금도 뭐 비정규직 투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런 투쟁들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뚫히면 전체가 뚫힌다 이래가지고 막아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독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징이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특징은 경제투쟁조차 국가를 대립한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정치적 반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적인 요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가 다 자본의 입장에 서서 다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중립적 위치라는 게 다 뽀록 나버려. 중립이 아니라는 게 뽀록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민주주의 투쟁을 촉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요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아놓으면, 온갖 거짓말 해가 뽑아놓으면, 혹은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대통령 거짓말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면 자유위임제라고 얘기해요. 자본주의 사회의 대의제의 원리는 자유위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유위임. 뽑을 때만 이렇게 아무리 거짓말 하든 기만을 하든 뽑히고 나면은 그걸 책임질 수 없는 소환자가 없는 형태죠. 그런 형태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 권력이 아닙니다. 다만 기만을 하는 거죠. 뭘로 주로 잘 먹히냐면 소득 분배, 그러니까 이제 분배, 현금, 그러니까 분배 영역에서, 생산 영역이 아니고 분배 영역에서 뭘 조금 해주겠다, 여기 먹혀요. 이재명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백날 해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요구가, 그런 의회 제도 자체도 폭로해내고, 국가 권력이 그런 기만적인 문제를 폭로해내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 소환이 가능하고, 그런 우리의 권력을 세우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5분 내에, 너무 오래 걸렸네요. 예, 일단 최대한 끝내는데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뒤에 거는 빼고 경제주의와 정치주의 양편향 문제만 잠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제주의는 뭐 너무 잘 알겠지만 경제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직접적 이익만 매몰되는 경향이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누구를 지지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누구 지지하는 거,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경제주의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철학적으로는 이런 그 자생성과 의식성의 결합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고, 또 대중성과 지도성의 결합의 문제라는 노동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와의 결합의 문제, 이런 문제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문제고, 이 부분들은 다 자본에 무조건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주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면에 모든 건 정치 투쟁으로만 환원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는 맹동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투쟁 속의 대중의 정치의식이라는 것은 적자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4개 지점들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들. 국가가 어떤 건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두드려 맞고 해보면 뭔지 알잖아요. 그걸 매개로 해서 그 본질적인 연관을 얼마나 얘기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생장점이죠. 경제투쟁 과정에서 대중운동의 생장점을 발견해내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발견해고 그 지점이 정치활동의 핵심적인 영역인데, 지점인데, 그걸 해내서 정치의식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간과함으로 해서 결국은 경제투쟁 속에 정치투쟁을 준비하는 데 이제 무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뒤에 많이 나왔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이미 우리 사회는 서두에도 뭐 우리가 짚어봤지만은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가 생산형 고도로 발전하는데, 그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생산량 관계나 생산 소유 관계나 생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릇이잖아요. 그걸 담는 형식이잖아요. 그 형식이 안 맞아요, 지금. 넘치고 깨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이제 특히 실업 문제와 반실업 문제로 대대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해낼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어떻게 형성해낼 거냐 하는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어디에 있든, 저는 뭐 어디 소속이든 그 공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문제에 매개해서 본질적인 문제까지 연결시켜 나가는, 그래서 주체화시켜내는 활동들을 해서 끝내는 그러한 어떤 이제 정치운동의 그 정치활동의 계급 정치를 하는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 전술 운영이 가능한 그러한 지도부, 참모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변형 노선, 이론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필요하고, 연구자들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활용해서 역할을 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노동운 상태를 진단하고 거기에 있는 우리의 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의 문제죠. 대중과 결합해서 노동운동을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켜내는, 계급적으로 발전시켜내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그걸 놔놓고 정치 분리시켜 놔놓으면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게 정치와 계급, 이런 이렇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개념인데, 그렇게 해버리는 순간 공중에 떠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 시기마다 이제 어떻게, 지금은 수세적인 국면일 수도 있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아마 대선 공간도 전술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술의 문제고, 이렇게 공세적인 전술을 쓸 수는 없겠지만 수세적인 전술적 판단, 이런 전술적 판단을 어떻게 그 시기마다 그 범주마다 어떻게 해서 결국은 노동자 계급의 주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계급의식을 확정시켜내고 권력 의지를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 대단히 앙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앙상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걸 구체화시켜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구체적으로 좀 같이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경 대표님 다음 시간 감사드립니다. 잠시요. 노동 전선의 어떤 처음 소개부터 그렇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교노조
현장의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이 사회 변혁 문제 이분에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다양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계시고 홈페이지를 보면은 우리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꾸준히 지금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좌파적 시각에서 정치 문제, 노동 문제, 그리고 국가적 문제까지 다 일별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거리도 무척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유튜브에 시청하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리면서 좀 가까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 우리 대표님이랑 저랑 잠시 점심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대우조선 산업은행에 동지들 오셨을 때 같이 그 참여하려고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도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좀 활동하다가 정당운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뭐 정치 교육과 정당운동 참여와는 좀 다른 수준인 것 같고 해서 그 말씀이 갖고 계신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좀 부연 설명해 주시고 그때 그 말씀 하시게 된 배경도 말씀해 주시면 시청하신 분들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활동, 그거는 역사적으로 경험에서 민주노동당 경험을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투쟁해서 아주 대단히 장수들이죠. 지도력들이죠. 그런 지도력들이 당으로 많이 훅 들어가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현장 지도력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당활동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관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당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 활동가들이 그런 계급 대중을 어떻게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끌어올릴 거냐의 문제인데 그 본분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은 13석 나중에는 원내 교섭단체 만드는 게 목표다. 나중에는 집권이 목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렇게 나간다고 자본주의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유럽은 멈춰는 혁명투쟁하면서 만들어졌던 권력에서 사회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도 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장 공동화가 되면 될수록 그런 정치 부대는 더 이렇게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당 활동가들의 역할이 뭐냐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더 이어가면은 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도하는 당의 위상과 지금 현재 한국의 진보 좌파 정당들의 그 상은 좀 수준과 격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냉정하게 그 아까 뭐 쪽수 뭐 이런 등등의 그 편한 말씀을 쓰셨으니 편하게 우리 현재 한국의 진보 정당들에 대한 냉혹한 평가도 한번 이 기회에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시청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가 당 활동을 안 해봐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보는. 아까 그 이미 그 저기 한국 사회의 97년 이후에 이렇게 당 운동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약간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양날개론에 근거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관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체제 전환을 목표로 해서 움직인다고 하면, 체제 전환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사실. 체제 전환이 아니고, 우리 당이 국회의원 더 많이 내고, 우리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위치를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곳곳 쭉 들여다보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다 느끼고 있잖아요. 전부 감각적으로 전부 별 공부 안 한 사람도 느끼고 있어요. 이게 전망 없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체제 전환을 얘기했으면은 이제 그 부분을 잘 정치 활동의 상까지 좀 계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까지도 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논리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 변형의 문제는, 이른바 좌파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너무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경제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어떻게 변혁적인 관점에서 계속 벼려나가는,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벼려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게 잘 서서 힘이 작동을 하면 다른 데 비판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경쟁하는 당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연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뭘 할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 논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공동의 과제 가지고 결국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봐요. 그냥 쪽수만 모은다고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다시 또 헤어지게 돼 있고, 어떤 목표로, 어떤 지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라고 하는 지점을 가지고, 노선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연대도 가능하고 결국은 연합도 가능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노동당이 사실 건방지게. 노동당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가 역사인데요.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회주의적인 의회주의, 또 일부 정치인들이 당과 당원을 활용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근래 노동당이 자기 좀 갈 길을 좀 제대로 찾게 된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최근에 어떤 그 활동하는 동지들께서 노동당의 그 현재에 대해서 냉혹하게 평가한 문서를 봤는데요. 사실 좀 많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은 뭐 많이 다릅니다. 그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어쨌든 저희도 늘 반성하고 조금 더 갱신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민주노동조합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면 활동하다 보면 정말 자기 이익에만 빠지게 되고, 또 안타깝게도 그 몇 년에 한 번씩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의식조사 같은 걸 하는 걸 보면 가장 많은 지지 정당은 뭐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들이 뭐 2, 3위권으로 처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돼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관련되어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하여 개별 노동자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보 정당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와. 네,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위해 개별적인 노동자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이런 질문. 진보 정당들도 있으니 이들과 관계는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겠느냐. 이거 강연 주제를 한번 더 버려줘 싶은데 답하고 싶으신 만큼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한국 사회는 어쨌든 민주노총이 과도하게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요구가. 과도하게 정치적 요구까지 다, 물론 정치와 경제 절대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은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대중조직이라는 것이 그 속에 결국은 뭐가 결정할 거냐 하면은, 물론 이제 조합원이 결정을 하지만 총회를 통해서, 또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 전술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하지만, 그 조합원을 이루는 그 의식은 불균등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그 간부 역량들의 관점이 관철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중적으로 공감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하고 정당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분리 당연히 되지만은 결합되는 지점은 그런 활동가다. 당이 있으면 당 활동가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노총 전직들 뭐 움직임 축축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은 이런 그 진보 정당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부 민주당 지지,
이재명 지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그런 활동가의 역할의 문제고 관점의 문제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합의 상태가 강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지도성의 문제가 대중성의 문제에 상호 연관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대중성이 지도성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지만은 올바른 방침과 올바른 내용의 지도성의 내용을 어떻게 그러한 선진 간부들이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대중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낼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 결합되는 문제가 그냥 민주주의만 한다고 올바른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냥 설문조만 한다고 올바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올바른 지도성과 그 대중성이 어떻게 결합할 거냐 문제인데, 민주노총의 그 핵심 인사들이 많은 인사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산별이나 지역이나 또 그 중앙이나 뭐 크게 대표적으로 그런 의식적인 관점이나 이런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그 장시간 말씀하시면서 늘 강조하시는 대목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결합입니다. 결합. 결합. 각각의 연관 중요한 결합. 예. 문제들, 활동들, 주체들 이들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이 결합의 문제가 고민하고 계셨고, 사실 우리 당 활동가들도 그 부분이 참 고민스럽고 늘 그걸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당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의원들을 만들다 보면 꼭 그런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당선된 거나 혹은 또 당선되기 위해서 활동하는 주 관심사와 말씀하신 체제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어떤 지향과 너무 거리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지역의 사소한 문제들, 주민들의 문제들 이것도 경원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둘 사이를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끈을 놓쳐버리면 이제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방선거 같은 이런 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노동당은 좀 그 부분을 좀 잘 쪼매려고 좀 애를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노동당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이런 좌파 정당 또는 사회주의 지향 정당들에게 주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혹은 제안한 전략이랄까요? 이런 고견을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그 질문 중에서 잠깐 놓치는 게 정치 세력과 개별의 역할이나 이런 얘기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별이 전체가 되는 겁니다. 예, 다 개별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연관한 구체적인 자기 현장 문제, 거기에서 간부와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개별이 또 뭐 어떤 중간 지도력이 있으면 또 여러 관계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뭐 개별적으로는 당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민주노총 좌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원칙을 가지고 그 만들어내면 스스로 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의원이나 지자체들 마찬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당 활동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면 금방진 얘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원론적으로만 제 그냥 관점으로만 제기를 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아마 여기 당 활동 하신 분들은 너무 절절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의원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는 거 너무나 많이 봤지 않습니까? 당원 중심도 아니고 또 전체 계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하는 지점도 아니고, 결국은 당원 중심,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가는 당. 그런 당을 하면은 체제 전환이나 이런 빼야 됩니다, 사실은.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런 당 만들어서 국회에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 집은 만들어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좀 많이 만들자,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본질적으로 진보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저는 이런 이게 좀 금방 전 얘기인데, 등록 정당이라 하더라도 등록 정당의 이점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등록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 당원들이 계급 정치의 주체로 훈련되는 프로그램들이나 조직 형식이나
뭐 이런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지속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활동가 한 사람은 그냥 당원이 아니에요. 그 노조 간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관계 속에 놓여 있다고요. 뭐또 지역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치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대중운동적으로도 그런 걸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역량이 스스로 상승하고, 주변을 이렇게 상승시켜낼 수 있는 이런 주체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그 등록 정당 내부에도 내밀하게, 치밀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중요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나요? 좀 봤는데요. 예, 현장 질문이 있습니다. 예, 유영원 당원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의회주의 전술에서의 전술상의 의원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김영균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정당이 결국엔 의회주의 전술을 쓰는 정당이 의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거는 진보 정당 아니면 좌파 정당이라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보 신당을 거쳐 노동당으로 저희가 당명이 바뀌고 활동 상황과 역할이 바뀌면서 저 역시 그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한 명의 의원이 있을 때 그 의원이 중심이 된 건 분명히 맞긴 맞죠. 그리고 그 전에 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한 엄청난 이제 그 권력의획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옛날 얘기긴 하겠지만 통합 독자라는 걸 거치면서 독자 정당으로 나오면서 그건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는 뭐 김영민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당원들이 결국에는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노동당은 의회주의 전술을 쓰고 있는 진보 정당 또는 좌파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너무 그런 질문까지 해주시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는 몰라요, 사실. 모른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체제 전환이라는 화두를 권력 정권급 교체가 아니라 체제다라고 화두를 가지고 있고 당명도 노동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거기서 끝나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체제 전환을 걸고 대중화시킨 장본이기도 한데, 그 걸맞게 디테일한 지점까지의 그 사상 이론적인 내용이나 사회 변혁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대중 노선에 있어 가지고 그 정치 활동의 상황의 문제까지도 구체화시키고 그 주체들이 다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국 사회의 계급 운동, 노동조합 운동이든까지 전체적으로 정치적, 계급적으로 발전시켜내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의 돌발적인 질문이신데 아주 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그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정말 노동조합에 들어가는데 정치 교육이 부재하다라는 것은 참 많이 듣는 이야기고 그게 또 결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정치 교육이 어떤 프로그램일까 이런 거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주시면 현장의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 좀 참고해서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 대한 정치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의 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예. 글쎄요, 이거 없는데요. 없는데 이제 저는 제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게 이제 교육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도 공공운수에도 교육센터 우음이라는 것도 있고 금속에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곳곳에 교육센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이제 사회변혁이라고 하는 과제,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과제. 이 과제 속에서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을 체계적으로 그 한국 사회를 이제 계급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관점을 높여내기 위한 목적하에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건 다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더래요. 모든 건 다 매개가 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동조합 무엇인가라, 노동조합 무엇인가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역사도 있고 뭐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서도 있고 거기 싸우면서 자본과 대립하고 교섭하고 투쟁하고 파업도 있고 거기서 정당 문제도 나오고 혁명 문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는 그걸 종합적으로 강사들이, 간부들이, 또 활동가들이 모든 매개를 어떤 매개든 가지고 그런 그 이제 사회주의적 정치 활동, 정치 선동을 조직할 수 있는 힘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강사는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많이 들어봤고 그 벤치마킹 해가지고 활용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저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는 그런 당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당이 그 내부 훈련들을 많이 하고 그런 노동조합 간부들을 다시 훈련도 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훨씬 높은 수준의 이제 질을 담지해야 될 게 당이잖아요. 노동조합보다도 더. 그럼 그 속에서 활동하는 당 활동가 혹은 활동가들이 어떻게 모든 매개를 활용해서 정치 교육, 정치 선동, 정치 폭로, 이를 연설이든 교육이든 유인물이든 노보든 토론회든 온갖 것을 활용해서 대중적 언어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만들어낼 거냐, 스스로 각자 성장해낼 거냐, 이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당 같은 데는 정치 연수원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요. 다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도 활동가 역량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또 여가히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막연한 얘기긴 하지만 네, 결국 조직의 핵심 문제는 활동가죠. 활동가. 예. 짚어주셨고 우리 전선에서도 노동당을 활동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고 아직 못하신 말씀이 좀 남으신 것 같으니 마무리로 좀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당에 오셨으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움직임과 의견들이 있습니다. 노동당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대선을 전면화하기 위해서 번역당과 조직적으로 힘을 합쳐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다른 정당들은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신다는 후보님도 나오셨고 또 대변인께서 노태우 사망에 애도를 또 표하고 하는 그런 당도 있고 또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무장도 있고요.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심으로 해서 민중 경선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 후보를 단열하게 만들어내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아까 전술이라고 보셨습니다. 자본주의를 혁파하고 체제 전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제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동지들이 이제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시는 어떤 견해랄까요? 뭐 특정한 입장을 먹고 밝혀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좀 주문하고 싶으신 바 이런 아니면 평가 이런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요. 그냥 대단히 또 원론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내일 노동전선 토론회가 7시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또 발제 한 15분 발제 이렇게 준비된 상태인데 그때 얘기를 뭐 언론적으로는 지금 하나는 이제 정세 문제잖아요. 정세 특히 제가 볼 때는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이 민주당이나 이런 부르주아 그러니까 지배계급의
지지가 절대 다수인 정도. 그 다음에 그 지도력조차도 거의 막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현상 상태. 이데올로기 지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면은, 그래도 조직된 노동자들은, 사회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될 잠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그 지도력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데올로기 지형이 그렇게 맺혀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수세적인 전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세적이라 하면 대선 기간 동안에 노동자 민중의 의제, 민중의 직접적인 의제, 절박한 과제가 대선 기간 동안에 투쟁도 하면서 그 문제가 선정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표 심리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표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선 기간 동안 우리 문제로 논의되고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은 공공연하게 우리 문제로 얘기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차원에서 수세적 전술로서 대선 전술 제기가 좀 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선정선동한 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회주의 정치 선동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요. 어디서 이렇게 노동당에서 후보를 내든 딴 데서 내든 무소속을 내든 간에 사회 변혁, 한국 이 사회를 근본적 변혁해야 된다라는 주체가 후보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대중들이, 노동자 민중들이 절박한 과제를 매개로 해서 그것의 계급적 본질들과 연관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국가 권력의 본질을 폭로해내고 자본주의를 타격하고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으로서 대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노동운동의 역사가 길어졌고 진보 정치의 역사도 꽤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꼭 생깁니다. 우리가 왜 이 운동을 시작했는지, 왜 여기에 헌신하게 되었는지를 목표를 잃어버리게 된 어떤 시점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 노동전선의 김영근 대표께서 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목표를 명확히 짚어주셨고, 또 우리가 늘 고민할 주체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활동과 고민을 결합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로 더 해주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대단히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조금 식상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은 제가 뭘 알려주는 문제가 아니고 제 과제이기도 합니다. 노동전선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의 선진적인 현장 활동가들의 과제이기도 해서 그 고민을 같이 나누자는 차원에서 조금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